자, 우리 이제 3과 부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에서는 헬러 동사의 체계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중에서 이제 오동사라고 불리는 동사의 현재 직설법 능동태, 그러니까 현재 직설법 능동태 동사 형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어 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1에 보면요. 헬러 동사의 체계 및 형태와 용법이 등장하는데 우리 2과에서도 언급했듯이 헬러 문장은 크게 명사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2과에서 이제 명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하나의 예로서 일공용 명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듯이 이제 헬러 동사 체계를 우리가 우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동사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오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형을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러 동사 체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헬러 동사는 활용 동사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헬러 동사가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국어의 용어에 맞춰서 활용한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것과 좀 대비적으로 명사는 뭐라고 그랬죠? 예, 고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명사는 고용한다고 얘기하고 동사는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동사 자체에서 일반적으로 어미라고 불리는 끝부분이 변해 동사의 종류와 용법 등을 표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아래에 크게 두 가지 활용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헬러 동사도 있잖아요. 이제 헬러 동사도 크게 어미 부분이 많이 변해서 쓰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명사와 다르게 헬러는 어감 부분도 이제 많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차츰차츰 알게 되겠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준에서는 이제 어미가 변해서 이제 문장 내에서의 기능을 표시한다고 우선적으로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러 동사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오 동사고요. 다른 하나는 미 동사입니다. 여러분 오동사와 미동사의 구분은 형태적인 구분만 있지 그리고 형태에 따른 어떤 어형 변화에만 구분이 있지 동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뭐 시, 태, 법, 수, 인칭의 어떤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은 이 오동사와 애동사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헬러 성경에는 오동사가 비율적으로 많이 등장하고요. 이제 미동사는 아주 제한된 개수의 동사들만 등장하고 또 그것이 또 쓰임새가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미동사는 우리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우리 교재로 치면은 28과에서 우리가 미동사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 전까지는 1과부터 13과까지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그 이후의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28과 전까지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오동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특별히 1과부터 10과까지는 우리가 오동사의 직설법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차이가 나느냐 보면요. 여러분 밑에 보면은 오동사가 두 개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리오 옆에 있는 동사 삐수띠오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어미가 오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동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미동사는요 어떻게 끝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디도미 미로 끝나죠. 띠테미 얘도 미로 끝납니다. 그리고 히스테미 얘도 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로 끝나는 어미가 오로 끝나는 동사와 어미가 미로 끝나는 동사 이 두 가지 패턴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띠테미, 히스테미, 뭐 디도미 이렇게 하니까 이미 미동사 하나 배운 거 있죠. 우리 2과에서 에이미 여러분 그 미동사도 그 에이미 동사도요 이 패턴에 치면은 이제 미동사에 속하는데 에이미 동사는
동사형 자체가 불규칙 형태예요. 그래서 또 게다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따로 외운 거고, 이제 정식 미동사 규칙 동사는 우리가 28과 이후에 그때 이제 배우게 된다는 것 여러분이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동사의 구분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헬러 동사는 그런데 명사와 다르게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동사니까. 뭐냐면 헬러 동사가 시간에 따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현재, 뭐 과거, 미래, 뭐 대과거, 뭐 등등의 이렇게 시간을 나누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헬러 동사도 이 과거가 있는데, 이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고 뭐 완료도 있고 다 있는데, 헬러 동사는 각각의 시제에 따라 어간의 모양이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으로는 그 어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는 어미를 통해서 바뀌는 정도만 살펴본다고 했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13과까지 배우다 보면 헬러 동사의 어간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간은 안 바뀌고 어미만 바뀌어서 어미만 외우면 되는데, 헬러 동사는 당연히 어미도 바뀌고요. 그리고 시간형 시제에 따라서 어간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간도 외워야 되고 어미도 외워야 되는 이런 좀 번거로움이 헬러 동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러 동사를 이렇게 배울 때에는 각각의 챕터에 나오는 그 과에 충실하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과부터 13과까지의 어떤 동사를 배우는 그 기간 동안 명사는 우리가 1고경, 2고경을 배우고 그냥 단어를 외우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마다 또 각 과에서마다 주요한 동사와 어간 형태도 따로 외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헬러 동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주요 어간들, 다시 말해 활용형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각각의 동사의 다음 6가지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6가지 부분이라고 썼지만 6가지 시간에 혹은 그 동사의 어떤 특정한 어떤 모양의 그 어간 형태를 암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미동사든 오동사든 미동사든 어떤 동사든 간에 이 외형적인 차이만 있지 6가지의 어떤 동사의 기본 어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현재, 미래, 과거, 완료, 완료 수동, 부정과거 수동, 이렇게 동사의 6어간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가 하나밖에 없지만, 예를 들면 부정과거 같은 경우에는 부정과거 수동형과 또 구분이 되어져 있죠. 완료 같은 경우에도 완료 수동형과 구분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 완료는 능동태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와 어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부정과거 같은 경우에도 능동태형과 부정과거 수동태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단어 자체 모양이 물론 외형적으로 동일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미래도 있잖아요. 이 부정과거 수동태형에 있는 요 어간을 사용해서 미래 수동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래도 능동태형과 수동태 형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에는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동사의 어간 형태가 6가지로 바뀐다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어떤 동사는 현재, 미래, 부정과거, 완료, 완료 수동, 부정과거 수동태의 어간이 외형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외형적으로도 다 동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동사는 6가지 형태가 전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 단어마다 따로따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안 변하는 것만 외우면 좋다, 뭐 변하는 거 외우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각각의 단어가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에 따라 외워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요 동사 류요 동사죠. 우리 앞에서 이미 뜻이 풀다라는 뜻으로 배웠는데요. 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래, 부정과거, 완료, 완료 수동, 부정과거 수동형 형태에서 어간 형태가 내용은 다르지만 외형은 다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리오, 리오, 리소, 리소,
엘리사, 엘리사, 렐리까, 렐리까, 렐리마이, 렐리마이, 엘리텐, 엘리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보니까 뭔가 좀 복잡하죠. 각각의 시제 형태에 따라 또 그리고 태에 따라서. 여러분 어쨌든 얘는 외형적으로 리라는 요 단어 어간은 바뀌지 않고 남아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붙어서, 예를 미래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요게 붙고 부정과거는 앞에 에도 붙고 시그마도 붙고, 얘는 한번 자음 중복이 되고 까가 붙고, 얘는 자음 중복이 되고 마이가 붙고, 얘는 앞에 에가 붙고 뒤에 텐이 붙고.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것이 있지만 얘는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지금 형태가 동일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간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동사가 나올 때마다 그 동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되,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동사는 6개의 어간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거는 현재, 자 밑에다 한번 자세히 써볼게요. 현재,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 써보고요. 그리고 미래, 능동태, 중간태. 여러분 중간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 배우는데 어쨌든 메모만 좀 해놓겠습니다. 자 부정과거, 자 능동태, 중간태. 여러분 부정과거라는 용어도 좀 어렵죠. 원래는 과거라는 용어인데 헬라어에서는 부정과거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 얘는 완료, 능동태. 근데 우리가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대과거라는 게 있어요. 과거 완료. 그래서 과거 완료, 능동태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어간을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완료 수동태, 그리고 또 동일하게 과거 완료 수동태. 자, 요 경우에는 부과, 부정과거, 수동태, 그리고 여기에는 뭐도 붙냐면 미래 수동태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현재, 미래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이 안에는 동사, 헬라어 동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시간 형태의 태의 법 이런 것들 모두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잘 이해하고 우선 동사의 큰 전체적인 구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위에 언급되지 않은 그런 동사 패턴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쨌든 위에 나온 동사, 어간이 바뀌든 어간이 바뀌지 않든 이런 동사들은 어쨌든 다 규칙 동사예요. 그런데 헬라어 동사 자체 안에 불규칙 동사도 있어요. 우리 이미 하나 배웠죠. 아까 에이미 동사 같은 경우에 얘는 미동사로 끝나서 우리가 좀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28과 이후에 나오는 그 미동사랑 비교해도 얘는 좀 불규칙 형태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우선은 불규칙 동사가 존재하고요. 또 하나, 우리 아까 동사가 크게 6가지 형태로 바뀌고 또 시간적 개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사는 모든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동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결여 동사다, 영어로는 디텍티브 동사다라고, 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얘가 27과에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이 결여 동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형태와 뜻이, 시간의 뜻이 안 맞는 경우가 점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헬라어 동사는 우리말도 그래요. 능동태, 수동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능동태, 피동태인데 피동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능동태, 수동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능동이라는 건 뭐예요? 주어가 동사의 행위를 하는 게 능동태고, 수동태는요 주어가 동사 행위를 받는 게 수동태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 능동적인 사람, 수동적인 사람 이런 말 쓸 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조금 행위가 적극적인 사람을 능동적이고 어떤 행위에 있어도 좀 미온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수동적이다. 왜? 그 동사 행위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능동태, 수동태라는 개념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있잖아요. 종종 동사 형태가 동사의 어떤 태의 형태와 동사가 전달하는 뉘앙스의 뜻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사 형태는 수동태 형태인데 뜻이 능동태인 동사가 있어요. 반대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동사는 있긴 한데 형태적으로 볼 때에는 반대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동태형인데 태형태인데 뜻은 의미인 동사.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 맞지 않는 동사 형태잖아요. 요런 동사가 있는데 요런 동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디퍼넌트 동사 혹은 이태 동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7과에서 수동태 배울 때 배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좀 밀어 놓으시고요. 어쨌든 이런 동사의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불규칙 동사, 불완전한 결여 동사, 그리고 태의 형태와 뜻이 다른 디퍼넌트 혹은 이태 동사가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사의 종류가 오동사, 미동사, 그리고 이제 또 불규칙 동사, 뭐 결여 동사, 디퍼넌트 동사에서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번 어떤 이 3과에서는 이 오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동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게 핵심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은 3.1.2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활용 요소의 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러 동사는 아래의 5가지 사항으로 구성되어 의미를 전달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가지 사항을 조금 잘 기억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흔히 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tense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얘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얘는 어떤 개념을 2개를 전달하냐면 절대적 시간과 상대적 시간의 개념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절대적 시간과 상대적 시간의 개념 이게 좀 애매모호한 말인데요. 어쨌든 얘네들은 전부 다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자, 우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럼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말은 현재 시제죠. 내가 이거를 밥을 먹을 것이다. 을 것이다 그러게 되면 뭐가 돼요? 미래가 되죠. 반대로 또 시간적인 개념에서 대비적으로 내가 밥을 먹었다. 그러면 과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사의 형태가 어떤 시간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시간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동사 시제 동사형 자체가 변하지 않는 시간의 개념을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현재 형태를 가지고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 많이 보이는 건데요. 내일 목욕합니다. 여러분 내일 목욕합니다. 여러분 목욕합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현재 형태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일 목욕합니다니까 지금 목욕한다는 거예요? 내일 목욕할 거라는 거예요? 내일 목욕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내일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제 미래일이 됐지만 어쨌든 동사의 형태는 목욕합니다니까 여러분 현재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가 어떤 절대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의미에서 현재, 미래, 과거, 뭐 대과거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지 동사 시제 형태가 객관적으로 변하지 않는 어떤 시간의 의미를 전달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현재, 미래, 과거라는 어떤 큰 틀을 헬라어 동사가 뜻을 전하지만 그 안에는 이 동사 시제 형태와 동사가 실제로 전달하는 시간의 개념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돼요. 바로 그것을 상대적 시간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동사의 시제 형태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어떤 개념이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절대적 시간 개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얘기할 때에는 절대적 시간의 개념과 상대적 시간의 개념 2개 다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문맥과 그 각 어휘의 특징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시간의 개념을 전달하는 동사 형태가 헬러어에는 6가지가 있는데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자면 현재, 미래, 완료, 미완료 과거, 부정과거, 과거 완료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배열을 보면 여기 보면 비과거 시제 제가 제1시제라고 써놨고요. 두 번째는 과거 시제에서 제2시제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헬러 동사는 있잖아요. 크게 동사군을 2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과거와 관련되어 있는 동사군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되어 있냐면 미완료 과거라고 되어 있죠. 그죠? 부정 과거라고 되어 있죠. 과거 완료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과거자가 들어가는 이렇게 시간이 시제 형태가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미완료 과거라는 건 뭐냐면요. 아닐 미자를 써서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밥을 먹는데 이게 완료가 되면 뭐예요? 밥을 먹었다죠. 미완료가 됐으니까 예를 들면 밥을 먹고 있었다 이런 거니까 얘는 우리말로 하면 과거 진행 따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었다. 항상 그렇게 해석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예요. 여러분 부정과거라는 말도 우리가 좀 어색하죠. 여러분 부정이라는 말은 아니오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밥을 먹었어요. 과거니까. 여러분 밥을 먹었다라는 말 자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행위의 종결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부정과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과거입니다. 영어나 우리말로 하면 그냥 과거 시제예요. 근데 헬라어는 헬라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 동사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완료라는 건 뭔지 알죠?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과거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현재에 지속되거나 아니면 과거에 끝난 행위가 현재까지도 영향력을 남겨져 있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완료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과거의 어떤 시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 말하는 뭐 대과거 뭐 이런 것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네 셋은 과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과거 시제고요. 학자들은 이것을 이시제라고 불러요. 어쨌든 3가지가 있고요. 자, 요것과 이제 대조적으로 현재, 미래, 완료라는 것이 있는데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과거 시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과거 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과거 시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과거 시제라고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 현재, 미래, 완료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현재는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현재 시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미래는 우리가 말하는 미래 시제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완료는 아까 설명했듯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 종결된 일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완료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에서는 이것을 혹은 영어를 기반으로 한 문법책에서는 현재 완료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그런데 꼭 현재 완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완료라는 의미 안에 과거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거나 과거에서 시작된 일이 현재에도 계속 되고 있는 이런 것을 그냥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영어의 현재 완료와 꼭 이렇게 맞추어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이 겹치는 건 있어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완료라고 부르는 게 적절한 것 같아요. 어쨌든 헬러 동사는 이렇게 6가지의 시제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헬러에는 6시가 있다 그래요. 6시제가 있다 혹은 6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두 번째 보면 뭐가 있냐면 태가 있어요. 영어로는 보이스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태라는 말은 말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요.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예요. 예를 들면 목적어나 이런 것들은 상관없고 주어와 동사가 어떠한 말의 모양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자, 크게
우리가 이미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능동태와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능동태는 뭐예요? 우리 설명에 나온 대로 주어가 동사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라는 주어가 사랑하는 동사를 뭐 하는 거예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능동적으로. 이게 바로 능동태입니다. 자, 수동태는 뭐냐? 그럼 얘는 당연히 이제 능동태와는 달라야 되니까 이제 이것이 문장이 좀 달라져야 되고요. 주어가 동사 행위의 대상자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면 될까요? 나는 사랑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왜 그래요? 자,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하는 거지만 사랑을 받는 건 뭐예요? 이 사랑을 내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행위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비록 나는이라는 말이 주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수동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러어에는 중간태라는 한 가지 독특한 태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간태는 주어가 동사의 행위의 주체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대상자가 돼야 돼요. 어렵죠? 자, 그럼 우리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는 거에 행위자가 되니까 뭐가 돼야 돼요? 나는 사랑한다죠. 근데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랑받는 것의 행위자가 돼야 되니까 사랑받는 게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태는 자, 보세요. 사랑하는 행위자도 나고요. 사랑받는 대상도 나죠.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이 문장이 중간태 문형이 되는 거예요. 이 동사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은 중간태로 표현할 때 뭘 집어넣어야 돼요? 내 자신이라는 요 제기 표현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요 표현. 그리고 동사 형태는 뭘 써요? 사랑한다라는 요 능동태형을 그대로 갖다 쓰죠. 그죠? 이렇게 동사는 능동태 형태를 쓰면서 요 내 자신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있잖아요. 이렇게 내 자신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서 동사를 중간태형을 따로 만들어서 이 중간태 표현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우리가 이번에 3과에서는 배우지 않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 나중에 이제 수동태 배울 때 배우게 되니까 여러분이 그때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말에는 이렇게 꼭 항상 중간태를 표현하려면은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넣어서 말을 보충해 넣어야 되느냐? 꼭 그런 동사밖에 없느냐? 제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겨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우리말에도 실제로는 동사가 하나 쓰이지만 그 동사의 주어의 행위가 다시 주어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동사가 있나 했더니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동사가 있어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나는 세수한다. 혹은 나는 목욕한다. 여러분 이 표현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자, 나는 세수하죠. 근데 여러분 세수 당하는 거 누구예요? 나죠. 자, 내가 목욕해요? 근데 누가 목욕 당해요? 내가 그 목욕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단어의 어떤 뜻에 따라 의존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동시에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자체를 어떤 제기대명사나 어떤 나 자신이라는 말을 넣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제한적이지만. 근데 우리말은 이 경우에도 동사는 뭘 썼어요? 능동태형을 썼죠. 근데 헬라어는 중간태형 자체를 따로 구분해 쓴다 이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후에 살펴보고요. 어쨌든 우리 동사의 태는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형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고려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은 법이에요. 법. 이런 법은 뭐냐? 영어로는 무드인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야 무드 잡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 무드가 맞아요. 자, 얘는 말의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말의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할 때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명령 어조로 얘기한다. 호소조의 말로 한다. 아, 뭐 좀 조건을 건다. 너무 직설적이야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헬라어에서는 그런 말의 분위기를 나타낼 때 그 형태를 좀 구분해서 씁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형태의 이제 법을 씁니다. 하나는 직설법, 다른 하나는 가정법, 세 번째는 희구법, 네 번째는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네 가지 법의 형태를 가지고 말을 전달하는 그 뉘앙스, 분위기를 구분해 쓴다 이거예요. 당연히 동사 형태는 다 다르겠죠. 쓰임새도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나머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뭐 가정법은 가정하는 거, 조건을 거는 거고요. 희구법은 뭔가 바람을 나타내는 거고요. 명령법은 명령하는 거. 근데 여러분, 직설법은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설법 우리가 오늘 요번에 배우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는데요. 직설법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얘는 일반적인 진술들을 나타내거나 사실 진술 나타내거나 혹은 주장 따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럴 때 쓰는 것들을 우리가 직설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주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꼭 사실일 필요는 없지요. 우리가 거짓부렁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일단의 주장인데 그것이 직설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설법을 이해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우리 그 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사법이 있다 그래요. 사법. 자, 우리 여기서 아까 빼먹었는데 우리 태는 3태 이렇게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육시, 3태, 사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사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것들 중에서 꼭 직설법, 가정법, 희구법, 명령법 말고 파생되는 품새가 있어요. 얘는 법은 아닌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분사고요. 하나는 부정사인데 나중에 배웁니다. 자, 분사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형용사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냐? 있죠. 여러분 달리다 동사 있잖아요. 이 달리다 동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달리는 자동차 하면은 이 달리다 동사가 명사를 이렇게 꾸며줘서 형용사처럼 달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요걸 우리가 흔히 분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정사는 뭐냐면 동사적 명사예요. 자, 얘는 뭐냐면 동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할 때 사는 것, 죽는 것 여러분 요게 살다 죽다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를 헬라어에서는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용법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법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잉여적으로 배우는 명사화되고 형용사화된 용법이니까 이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헬라어에는 사법이 존재한다. 자, 그리고 나서 동사가 쓰일 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육시, 3태, 사법은 이 동사가 갖고 있는 종류고요. 큰 어떤 틀이고 이것이 이제 각 문장에서 쓰일 때 명사, 주어와 뭐 이런 것과 맞춰서 쓰일 때 이걸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될 것이 뭐냐면 수와 우리 사지섬 쪽에 나오는 인칭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과에서 에이미 동사 얘기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언급했는데 여러분 동사는 주어와 함께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1인칭일 수도 있고 2인칭일 수도 있고 3인칭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육시, 3태, 사법의 어떤 동사, 어떤 형태 중에 어떤 형태가 다 나왔을 때 얘가 문장에서 쓰일 때에는 주어가 단복수냐 1, 2, 3인칭이냐에 따라서 형태가 또 변화해야 되는 거죠.
우리 에이미 동사가 바뀌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 수와 인칭이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은 동사는, 그러니까 수는요, 동사의 동사 형태의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단수와 복수 형태가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쌍수 동사 형태도 있는데 이제 성경 헬러어에서는 소멸되었습니다. 어쨌든 단수 복수예요. 근데 여러분, 단수 복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 나온다?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학생이냐 학생들이냐, 나냐 우리들이냐에 따라서 단수 동사가 나오기도 하고 복수 동사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처적인 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인칭인데요. 헬러어 동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까 우리 이과에서 에이미 동사 때도 살펴봤지만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여러분 1인칭은 뭐밖에 없냐면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은 1인칭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 하자면 나, 요게 다예요. 끝. 만약에 제가 김주한 그러면 김주한이라는 말이 나기는 하지만 김주한이라는 말 자체는 3인칭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인칭은 나밖에 없고요. 자, 2인칭은 뭐밖에 없다? 너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2인칭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화의 상대로 초대한 그 존재, 그게 2인칭이죠. 우리가 아침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2인칭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2인칭이 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것들,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이 마이크에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야, 녹음을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마이크도 뭐가 되는 거예요? 2인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인격체도 2인칭이 될 수 있지만 이 말하는 내가 대상화시킨 그 대상, 요것도 2인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인칭이라는 것은 너라는 말밖에 표현이 없고 가리킬 수 있는 대상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동사에서는 주어가 너라는 말이 나올 때만 2인칭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모두 뭐예요?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3인칭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대명사로 치면 그, 그녀, 그것이 3인칭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3인칭은 꼭 그, 그녀, 그것이 아니라 그가 혹은 그녀가 혹은 그것이 가리킬 수 있는 그 대상도 이제 3인칭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철수. 그럼 여러분 철수는 일반적으로 남자니까 우리가 철수를 대신할 때 그는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철수라는 말도 3인칭이고 그라는 말도 3인칭인 거죠. 예를 들면 영희. 그러면 여러분 영희는 일반적으로 여자 이름이니까 여러분 그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영이라는 말도 그냥 3인칭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감자. 그럼 여러분 감자라는 말은 이것이 중성이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라는 말도 중성이면서 3인칭이 되잖아요. 하지만 감자라는 말도 얘도 뭐가 돼요? 3인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예를 들면 단복수까지 들어가니까 뭐 그것들, 뭐 그녀들, 뭐 그들 다 포함되는 거고요. 뭐 감자들, 뭐 아빠들, 엄마들 다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인칭이 1인칭, 2인칭, 3인칭에 따라 또 동사의 시제 형태가 동사의 어떤 어미 형태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서 우리가 인칭 형태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어 형태와 이 수와 인칭이 맞지 않으면 그 문장은 일차적으로 틀린 문장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습니다. 여하튼 위의 5 요소는 헬러어 동사를 분해하고 해석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므로 여러분들이 요 5가지의 이 큰 어떤 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한편 동사에서는 주어의 성, 여러분 명사에는 성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동사의 주어에는 동사를 따질 때에는
주어의 성을 따로 따지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 조금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헬라어 동사는 오동사와 미동사, 그리고 불규칙 동사, 불완전 동사, 그리고 디포넌트 동사로 이렇게 크게 종류가 나눠지고요. 동사가 쓰일 때에는 5가지의 요소, 구체적으로 말하면 6시제, 3개의 태, 4개의 법을 기초로 해서 각각의 동사의 형태에 따라 단복수와 1인칭, 2인칭, 3인칭 형태의 어미가 붙어서 동사 형태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한꺼번에 배우려니 벌써부터 우리가 펜을 내려놓고 싶고 헬라어 문법책을 덮고 싶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상가부터 천천히 꾸준히 이 책을 다 배울 때쯤 되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전제 조건은 각 과에서 배우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마지막으로 덮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철저하게 꽉꽉 눌러서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다음 강좌에서 오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형태를 배우게 되는데 그거부터 마음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잘 학습하면 되겠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